안녕하십니까. 박성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국가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만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이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A Country is not a Company.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기들이 시장을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국가 경영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성공한 기업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MB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도덕적인 결함이 좀 있더라도 기업을 잘 경영한 MB가 국가 경제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가 도덕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국가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공한 기업가들이 국가 경영을 잘하고 훌륭한 정치적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요건은 국가와 기업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좀 답답한 것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 경제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폴 크루그만이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특강을 할 때 바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강 내용은 조그만 소책자로 발간이 됐고요. 또 이게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폴 크루그만은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차이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 경영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만은 영어로는 매니징이라는 의미로 국가를 쓰지는 않습니다. 국가를 말할 때는 가버닝이라고 하죠. 가버닝이라고 하고 경영을 말할 때는 매니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할 때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경영이라는 말을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에 같이 써서 훨씬 더 오히려 미국보다 국가와 기업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폴 크루그만은 이 책에서 먼저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차이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 이펙트, 환류되어 오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 분야, 자기가 이윤을 내고자 하는 또는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나 자신의 전략적인 의사선택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의 의사결정과 결과가 다른 분야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내고 그 파급 효과들이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당장에 벌어질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 경영 전략을 짤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폴 크루그만이 이 책을 썼을 때 든 예는 FTA에 대한 것입니다. 나프타라고 하는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당시였는데 이 당시에 많은 자유무역 협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 협정의 효과를 굉장히 사실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특정 분야의 뭐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좋아지고 농업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파급이 돼서 성장률이 얼마나 증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크루거님 지적한 것은 만약에 특정한 분야들, 자동차 산업이든 또는 농업 분야가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게 정말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 충격이 온 거죠. 수요 측면에서 또는 공급적인 충격이 와서 굉장히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이 경우에 페드가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려는 정책적인 피드백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높은 이자율에 취약한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사실 경제 팽창되는 효과들이 감쇄될 수 있다, 상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피드백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평가할 때 피드백돼서 오는 부정적 효과들까지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 효과는 다 빼고 긍정적인 효과만 될 것이라는 식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 건설 투자 같은 거 정부가 지출을 늘릴 때 이 IO 테이블이라고 해서 투입 산출 테이블을 돌려서 파급 효과가 얼마다,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랬을 때 오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부분들을 흔히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그런 IO 테이블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무한정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현실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IO 테이블을 기초로 하는 전망들은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2기 때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마치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를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해서 아주 프로액티브한 정책들을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돌아올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지금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국가 경영과 또는 국가 정책과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의 차이점, 효과의 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루만 교수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국가 기업의 구조적인 차이점입니다. 기업은 특정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또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벌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우는 문어발식 각장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가 수십 개가 되더라도 핵심 계열사, 핵심 산업 분야는 두세 개로 한정이 됩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전자, 또는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그 두 가지로 사실상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요즘 꼽자면은 제약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계열사들이 두세 개 업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폴 크루그만의 표현을 빌자면은 ultimate nightmare conglomerate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악몽 같은 기업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안에 제조업만 해도 온갖 종류의 제조업들이 다 있죠. 그 외에도 서비스업, 그리고 농업, 수많은 다른 업종의 산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기업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의 이의 상충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어떤 하나의 사업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지티브하지 않은 부정적인 피드백 효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크루그만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국가와 기업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버넌스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있든 또는 전문 경영인이 있든 간에 어차피 주주들이 있고 또 주주 중에서 대주주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시를 하는 경영 감시가 잘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경영권이라는 것이 집중돼서 아주 프로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사후적인 가버넌스 구조를 가지고서 경영 실패에 대한 제어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국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 효과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국민들 같은 경우에 주주처럼 대주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 n분의 1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컬렉티브 액션, 집단적 행동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같은 것도 사실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삼권 분리. 또는 권력 분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권력을 더 집중해서 프로액티브하게 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입법, 사법, 행정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삼권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를 하는 가버넌스를 한다는 것이 가장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은 이런 가버넌스,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한지 국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몰이해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영어에서 Great Man's Disease, 위인의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신이 속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특정 제품에 대한 전략, 특정 조직에 대한 성공 전략 이런 것들을 다른 분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야에. 근데 그 대가라는 분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도 그 권위를 가지고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세모글로 존슨 같은 경우에 한국 경제 발전이 포용적 제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경제 발전은 시장 중심이 아닌 정부 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포용적 제도를 통한 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한국의 성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적용을 해서 말을 하는 그런 오류, 이것도 제가 보기에 위인의 병, Great Man's Disease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또 피드백 이펙트가 복잡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권 분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를 가버닝하고 정책을 실행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컨센서스가 바로 룰 베이스드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프로액티브한 경영 전략은 프로액티브 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선제적인 전략을 펴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을 하는 기업가들이 보상을 받는 이게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가의 구조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너무나 얽혀 있고 또 피드백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프로액티브하게 행동할 때 오는 포지티브한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룰 베이스드로 그러니까 핸드 오프 어프로치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이고 프로액티브한 어프로치가 아니고 기본적인 법, 질서, 규칙, 보상 체계 같은 것을 확립해서 그 안에서 기업들이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유인을 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확립된 것은 사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강이라든지 조선산업이 사양화되기 시작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개도국가들에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이 일본이라든지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넘어오는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년대 이런 미국에서 철강이라든지 조선산업들이 사양화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정부가 수수방관했던 건 아닙니다. 경쟁력을 살리고 산업을 미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개입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국제 무역에서의 그 원가 차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산업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들이 크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섣불리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서 이른바 위너피킹을 하는 거죠. 위너피킹을 했을 때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른바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혁신경제로 가면 갈수록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섣불리 위너피킹을 할 때 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정책의 중립성, 뉴트럴리티라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적으로 확립된 경험에서 온 하나의 교훈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룰 베이스드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말할 때 정부의 역할은 룰을 만들고 유인체계를 잘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사실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정부 주도적인 성장을 했고 정부가 마치 기업처럼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박정희 개발체제라는 것이 정부가 어떻게 코리아 잉크라고 그러죠? 한국 주식회사처럼 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발전을 시켜왔던 것이죠. 그 경험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성공한 기업인들보다도 국가가 마치 기업처럼 경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쉽게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나 실제 실행을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 중심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20년 넘게 했었어도 사실은 그렇게 이행이 못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 역시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시장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른바 누군가 스트롱맨이 나와서 국가 경영을 룰이 아니고 스트롱맨의 강한 의지와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게 낫다는 식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관세 관련돼서 드렸습니다만 관세 정책 외에도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도 피드백되는 효과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대규모 추방하겠다. 1,500만에서 2,000명 추방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불법 이민 추방하기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추방할 때 찾아내고 사람들 할 때 인력들을 고용해야 되죠. 인건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불법 이민 추방 뉴스는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 실적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하루에 1,100명 정도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그런 실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서비스업의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업 부분에 인플레이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면은 미국 있는 원주민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식의 그 잘못된 사실 이야기들이 결국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오는 부정적 효과에 의해서 압도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미국의 원주민들 또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 이민 추방이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일종의 희생양을 찾는 것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서 정부 효율부
다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공무원들 대량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AID를 해체 수준으로 감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USAID를 해체하고 그리고 WHO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안 내겠다. 왜 우리가 개도국가를 도와줘야 되느냐. 뭐 당장에 돈을 아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WHO 삭감하고 USAID를 안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전염병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염병이 결국은 인구 이동에 의해서 미국으로 유입돼서 미국에서 치러야 될 경제적인 비용은 훨씬 커질 수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USAID라든지 또는 WHO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디텍트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치료제 같은 것들 개발을 하고 해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는데요. 그런 기회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피드백돼서 오는 효과들, 발양 효과를 무시하고 당장에 돈 안 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도 무시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수습 사원을 20만 정도 해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인사관리처가 다른 기관의 수습사원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복귀시켜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불법이민자 추방 문제도 법원에서 추방을 금지시켰는데 그 불법이민자 태운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떠났다고 해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 부처를 없애는 수준으로 감원을 하겠다라든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 그 의회 승인을 하지 않고 지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조직 부분들을 의회 승인 없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견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한 예가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공언을 했었죠.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몰수한 거 이런 것들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트럼프가 말했던 것은 정부 예산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였습니다. 의미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 지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실링에 거의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하겠다.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관세를 4월 2일 날 많은 나라들이 적용 안 될 것이다.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현대차는 관세 안 내게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가지고서 정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식으로 가는 트럼프 주위에 있는 강경론자들 같이 갈 건지, 아니면 관세를 통해서 좋은 투자 유치를 하거나 이런 협상수단으로 쓸 것인지 여전히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초기에는 트럼프가 협상수단으로 주로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트럼프 입장이 강경론 입장 같이 비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일시적으로 견뎌야 된다라든지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세금 말고 관세로도 우리가 국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중간에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는 강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면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나빠지고 당연히 미국도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피드백 이펙트입니다. 그런 피드백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의 크기라든지 중요성을 무시하고 관세를 매기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부정적인 방향이 오니까 처음에는 견딘다고 하다가 그 부정적인 주식시장을 통한 효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수준에 의해서 소비자들에서 오는 피드백이 있겠고, 그리고 내년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실현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 미국의 철강 선박 산업들이 사양화될 때 유사한 보조금 정책, 관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만 지속 가능하지 못했고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 전략적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몇 개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것을 매니지할 정도로 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을,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압력을 주고 또는 관세 정책을 쌓아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세계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관세로 계속해서 막은다는 게 가능할 것인가? 미국의 소비자나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과거의 경험을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새로운 대선을 치를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대선 기간에 많은 선거 공약들을 이야기할 건데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선거 공약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경영, 정부의 운영을 국가 경영처럼 생각하고 하는 공약들인지 아니면은 정부와 기업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맞는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들은 민주당 계열 정권이든 국힘 정권 계열이든 상관없이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확립된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처럼 하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하게 위너 피킹을 하듯이 해서 발굴 육성한다는 정책, 그리고 국가가 개입해서 보조금을 주고 키운다는 정책, 공정한 경쟁의 환경, 진입대출 장벽을 없애고 보상이 착취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룰을 만들고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보다는, 그런 시장가 룰 베이스드 정책보다는 여전히 국가를 기업처럼 개도기 시절에 잘 작동됐던 그런 정책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정책들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혁신 경제로 이행을 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은 여전히 박정희 개발 체제에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정책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꼭 한번 곰곰이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런 국가의 역할, 시장의 역할, 현재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